이 책이요, 지금 왼쪽이 한국 표지예요. 오른쪽이 일본 표지예요. 저 일본 표지 보고 사실 상당히 놀랐는데요. 한국 표지를 보면 되게 읽고 싶은데 일본 그 표지를 보면 너무 어려워서 별로 손이 안 나갈 것 같은 그런 책인데요. 여기 치쿠마 신서라고 돼 있는데요. 일본에서 약간 신서라고 하는 게 그 쪼끔 원래 사이즈보다 살짝 작은 책인데 약간 학술적인 내용을 쪼끔 일반인들도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예전에 무슨 세리에서 무슨 시리즈로 막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삼성경제연구소 같은 고런 책이랑 약간 비슷한 고런 책이거든요. 고런 책으로 나온 책. 전혀 막 컬러도 아니고 화려하지도 않고 그냥 약간 교양서 정도로 읽는 그런 책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요 두 가지가 좀 지난번이랑 비슷하게 표지가 달라 가지고 재밌었어요. 이 중간에 계신 분이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지금 중간에 계신 분이 이 교수님이세요. 이 책을 쓰신 교수님이신데 이 교수님이 정말 다작을 하셨더라고요. 백 몇 권의 책이 있어요. 근데 이 교수님이 되게 재밌는 게 이 교수님 전공이 잡초학을 전공을 하셨어요. 대학원을 딱 가려고 할 때 잡초학 전공이 막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거 재밌겠다.' 이러고 딱 들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잡초학을 전공을 하셨고요. 저도 잡초학이 있는지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처음에 인제 농림수산성이라고 하는 관료죠. 한국으로 치면은 행정 5급 공무원으로 인제 들어가신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인제 지금은 교수님이신데요. 고 당시에 회사를 다니면서 여기 일이 너무 많거든요. 한국도 중앙정부 되게 일이 많잖아요. 그래 가지고 너무 피곤해 가지고 막 이렇게 피곤에 쪄들어서 가는데 잡초를 핀 거를 보고 이렇게 되게 생명력을 얻으셨대요. 그래서 잡초를 보면서 회사를 즐겁게 피곤하신데 가셨었대요. 그래 가지고 근데 이제 이 교수님이 계실 때 그 중앙관청에서 일을 하실 때 그 엄청 뭐라 그러지? 날이 안 좋아 가지고 작황이 되게 안 좋아 가지고 뭐 지역에서 되게 힘든 적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인제 교수님이 '아 나는 지역을 위해서 일을 해야겠다.' 이러고 인제 중앙 공무원에서 지방 공무원으로 가신 거죠. 그래서 시즈오카현이라고 하는데 공무원으로 가셨어요. 그러면서 인제 이 교수님이 훨씬 더 연구를 좀 넓게 이렇게 하시게 되신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인제 행정 쪽으로 일을 하시다가 요런 잡초 쪽이나 여러 가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던 게 이 교수님이 잡초는 우리 생각하면은 그냥 되게 끈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책 같은 걸 쓰신 게 잡초의 생존 전략이라든지 아니면 뭐 무서워서 잠 못 자는 뭐 식물 이야기 뭐 약간 이런 류의 책들을 엄청 많이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 책도 약간 고런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고런 책으로 재밌어 가지고 인생과 그 잡초의 생명력, 식물의 생명력을 연관시켜 가지고 책을 많이 쓰셨어요. 재밌었어요. 요것도 이제 그 교수님이 쓰신 책들인데요. 책이 엄청 많은데 제가 뭐 그냥 제일 앞에 있는 것만 캡처해 가지고 한 건데요. 뭐 제목 보시면은 뭐 세계사를 웃기고 이렇게 크게 변화시킨 뭐 식물이라든지 너무 재밌어 가지고 잠잘 수 없는 식물학이라든지 약간 이런 류의 책을 많이 이렇게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책을 많이 쓰셨어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인제 제가 할 부분은 요 부분인데요. 치열한 경쟁 사회 소제목이에요. 가장 치열한 햇빛을 둘러싼 경쟁 그리고 승리의 열쇠는 성장 속도. 여기에는 나팔꽃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 덩굴 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장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다음에는 인제 제일 마지막에 교살식물 아주 무서운 교살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게 제가 지금 이게 화면이 가려 가지고 음. 지금 치열한 경쟁사 이게 지금 뿌리를 제가 사진을 가지고 왔는데요. 뿌리를 인제 막 경쟁하는 뿌리를 서로 많이 이제 땅을 차지하려고 경쟁하는 그런 사진이 있어서 갖고 왔고요. 식물을 우리가 떠올리면은 되게 막 평화롭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다. 자연은 원래 약육강식의 세계고 적자 생존의 사회인데 식물도 예외가 없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식물은 햇빛이나 물이나 흙이 있으면 살아갈 수 있지만 이게 없으면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식물, 햇빛, 흙을 차지하기 위한 아주 치열한 경쟁을 하고 산다. 요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기는 인제 그 식물이 빛을 쟁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걸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요 부분에서 나와 있었거든요. 네 가장 치열한 햇빛을 둘러싼 경쟁. 사실 햇빛이 없으면 식물이 살아가기가 힘드니까 이 햇빛을 쟁취하려고 많은 그 싸움을 한다 요런 이야기였거든요. 근데 인제 식물이 살아갈 때 햇빛이 들어가는 곳부터 인제 나뭇잎이 이렇게 자라잖아요. 근데 얘네들이 햇빛을 서로 많이 차지하려고 점점점 크다 보니까 요 밑에 부분에는
이제 나뭇잎들이 잘 없고 위에 부분에만 나뭇잎들이 많다. 이거를 이제 그 나무에서 이렇게 크라운처럼 생긴 부분을 수관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요 밑에 부분은 없고 수관이 이렇게 위쪽에 있는. 그래서 요 책에서 약간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원문을 찾아보긴 했었는데 그 나무 하나하나의 이렇게 요 부분을 수관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 나무 전체를 약간 수관처럼 보는 것처럼 나와 있어가지고 네, 요게 이제 중간에 있는 게 되게 재밌는 현상인데요. 이걸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뭐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장면은 아니라고 해요. 근데 뭐 예를 들어서 열대우림이나 이를 갑자기 비가 왔다가 막 이렇게 날씨가 쨍해질 때, 그러니까 나뭇잎이 엄청 많이 갑자기 이렇게 확 자라날 때, 그럴 때 많이 볼 수가 있는 건데요. 그 얘네들이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이렇게 잎이 요까지만 이렇게 있는 거, 요런 걸 수관 깊이 현상이라고 해요. 그 설명도 잠시 나와 있었고요. 이것도 나무 그 숲에 들어가서 하늘을 쳐다보면은 여기는 이제 잎이 없고요. 이렇게 쭉 나무가 있고 위에 부분에만 잎이 달려 있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다 햇빛을 쟁취하기 위함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요게 되게 뭐 저한테 재미있었는데요. 일본에서는 초등학교 1학년이 되면 나팔꽃을 이렇게 심어요. 여기 밑에 사진 보이시죠? 저희 애들 학교는 이걸 안 했는데 대부분의 학교는 이게 커리큘럼이 들어가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희 옆집에도 이제 여행을 가게 됐어요. 일주일 이렇게 이거를 꼭 키워가지고 여름방학 때 키워가지고 학교를 가져가야 되는데 물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맡아가지고 일주일 동안 물을 준 경험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여기서는 나팔꽃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승리의 열쇠는 성장 속도다. 덩굴 식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덩굴 식물은 자기 혼자 이렇게 자라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른 뭔가 지지할 게 있으면 보통 식물은 줄기를 튼튼하게 해서 그렇게 자라나는데 얘는 다른 거를 지지하는 대신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른 거예요. 줄기를 그만큼 튼튼하게 만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막 다른 데를 지지해가지고 그냥 막 이렇게 커가는 거죠. 그것도 이제 다 햇빛을 쟁취하기 위함이고 줄기를 튼튼하게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약간 절약한 에너지를 키로 키운다 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아주 빠르게 자라고요. 성장 속도가 이 승리에서 이기는 관건입니다. 요게 지금 오른쪽에 보시는 사진이 그냥 제가 재미로 보시라고 가지고 왔는데요. 나팔꽃 관찰 키트라고 하는 거예요. 일본에 이게 팔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단짜리도 있고 3단짜리도 있고 더 높이 올릴 수도 있고 이렇게 위에 이 모양이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이 이거에서 이제 물을 주면서 매일매일 관찰하면서 키우는 거예요. 높이도 조절할 수 있고 이런 거는 일본에서는 아주 익숙한 그런 거라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네, 다음에는 이제 그 덩굴 식물이 가늘고 길게 자라는 이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여기서도 뭐 크게 막 이렇게 어려운 내용은 없었고요. 맷꽃이랑 나팔꽃에 대해서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보면은 맷꽃이랑 나팔꽃이랑 되게 비슷하게 생겼잖아요. 근데 맷꽃은 오후까지 이제 꽃이 피어 있다고 해서 일본에서는 히로가오라는 이름이 붙어 있고요. 나팔꽃은 아사가오, 아침에만 꽃이 핀다 그래가지고 아사가오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는데요. 되게 비슷하게 생겼어요. 근데 이제 맷꽃의 경우 성장 속도가 나팔꽃보다 더 빠르대요. 그리고 덩굴부터 이렇게 막 뻗어 나가가지고 덩굴이 조금 약한 편이라고 해요. 근데 나팔꽃은 그러니까 잎이 날 때 쌍떡잎 이렇게 나잖아요. 나오고 맷꽃의 경우에는 덩굴부터 먼저 뻗어나간대요. 본잎이 나와야 되는데 본잎이 나오기 전에 덩굴부터 뻗어나가고 나팔꽃의 경우에는 이렇게 쌍떡잎이 나고 원래 잎이 나고 그 다음 이제 덩굴로 뻗어나가는 차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뭐 책에는 나와 있지 않았는데요. 이 두 가지가 되게 비슷하잖아요. 근데 구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제일 쉬운 방법. 잎 모양을 보시면 요 맷꽃은 요렇게 생겼잖아요. 나팔꽃은 저게 박힌 것 같은데. 제가 나중에 다시 확인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이 잎 모양이 되게 다르게 생겼어요. 하나는 길쭉하고 하나는 요렇게 생겼고. 그래서 요 모양으로 구분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덩굴 식물은 조금 치사하지만 남의 힘을 이용해서 위로 자라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다음번은 이제 또 다른 덩굴 식물에 대한 예인데요. 박과식물이랑 담쟁이. 박과식물이라고 하면은 이름에 뭐 오이, 그리고 호박 뭐 이제 요런 거 말하는데요. 그런 거에 대한 이제 좀 설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박과식물 같은 경우는 이렇게 똘똘똘 해가지고 여기 약간 지지대 같이 해놓은 건데 요거를 휘감아서 성장을 하고요. 그리고 담쟁이 같은 경우는 여기 보이시는 게 빨판이래요. 그래서 요 빨판으로 이렇게
벽을 짓고 네, 위로 자라나고 있습니다. 자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담쟁이의 덩굴손 그리고 호박의 덩굴손 이런 모양이 나와 있는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장미의 가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장미의 가시가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그래서 이거는 처음에는 방어만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꽃을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막 나무 해충들이 타고 올라가서 꽃을 먹거나 잎을 먹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시가 생겨났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또 다른 공격의 의미도 있다고 해요. 그래서 가시가 있는 거는 해충이 갉아먹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원래 장미가 덩굴 식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막 이렇게 한 송이 장미에 익숙해져 있는데 이렇게 덩굴로 벽에 이렇게 키우는 것도 되게 많거든요. 일본에서도 막 벽 전체가 장미로 덮인 가정주택 되게 많거든요. 이거 좋아하시는 분들. 근데 한국에서는 잘 있는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얘도 덩굴 식물이기 때문에 이 가시로 주변에 이런 식물을 걸친다거나 벽을 탄다거나 뭐 그러려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식물에 걸치면서 광합성을 하고 성장을 이제 빠르게 하기 위해서 가시가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무서운 건데요. 이게 교사의 식물. 이름만 들어도 무서운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무서운 살인마라고 하는 제목이 붙어 있어요. 이 식물의 특징은 위에서 아래로 자랍니다. 그래서 밑에서 자라는 게 아니고요. 새들이 이제 새들의 배설물이 나무에 떨어지면 거기서 발화를 해가지고 자라나는 건데요. 주로 열대우림에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일 유명한 이제 교사의 식물. 한국에서는 용두나무라고 하나? 네, 그렇게 하고요. 일본에서는 카주마루라고 하고요. 영어로는 반얀트리 많이 들어보셨죠? 유명한 그 리조트가 있는데 그 반얀트리가 이 교살나무고요. 여기는 앙코르와트 석공님이 계셔가지고 잘 아실 것 같은데 네, 앙코르와트에 있는 이제 요 나무고요. 유명해요. 그리고 이거는 제가 찍은 사진인데 오키나와에 가면 이 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오키나와에서는 이제 카주마루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고요. 카주마루라고 하는 뭐 요렇게 오키나와 나무는 다 똑같은 나무였는데 이렇게 생겼고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앙코르와트의 사진입니다. 이 교살 식물의 특징이 여기서 볼 수가 있는데요. 원래 이제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근데 얘를 막 감싸면서 얘가 이제 성장을 하는 거죠.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죠. 근데 얘가 딱 뿌리에 딱 닿는 순간 막 모든 영양분, 땅 속의 영양분을 얘가 다 흡수를 해가지고 자기가 감고 있던 나무를 이렇게 꽉 조여가지고 죽여버린다. 그리고 이 사진은 이 오른쪽 사진도 이게 제가 찍은 건데요. 이거는 호주의 케언즈라고 하는 곳 들어보셨죠? 거기에 쿠란다라고 하는 되게 유명한 열대 우림이 있어요. 거기 가면 이 나무가 되게 많거든요. 그 앞에서 찍은 나무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그런 나무인지 모르고 너무 신기하다라고 찍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나무였어요. 네, 저는 여기까지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에게 의지하면 고생하지 않고 빨리 클 수 있다라는 부분은 이제 기생식물에 관련된 얘기인데 이 얘가 겨우살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얘는 인터넷으로 막 검색을 해보니까 무슨 약효가 있는 것 같던데 그거 잠깐만 컴퓨터가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좀 이상하네요. 그 겨우살이는 다른 식물의 체내에 뿌리를 내려서 영양분을 섭취하는 기생생물입니다. 그래서 얘 씨앗을 이제 보통 뭐 새가 먹고 이제 응가를 하고 그 배설물에 섞여서 나뭇가지에 이제 부착이 되나 봐요.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뿌리가 나와서 다른 나무의 줄기에 정착하고 다른 식물에 기생을 한대요. 그런데 동시에 스스로 강합성을 하기도 해서 얘는 반기생식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줄기도 잎도 없이 기생한다. 여기서는 야고가 나오는데 얘는 담배더부살이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더라고요. 담배대 모양이라고 해서 붙여져 있다고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기사를 찾아보니까 다도해에서도 이 야고라는 희귀식물이 발견됐다 이렇게 나왔고요. 얘도 그러니까 식물 같은 경우는 잎과 뿌리로 광합성을 하고 영양분을 흡수를 해서 결국은 꽃을 피우고 씨앗을 맺고 그거로 번식하는 게 꽃의 삶의 목적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얘는 잎과
입으로 이제 광합성을 하지 않는 대신 다른 식물로부터 영양분을 뺏어와서 광합성을 하지 않아도 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줄기랑 잎이 없이 그냥 꽃만 필요한 거죠. 그리고 얘는 억새 기생해서 잎도 없이 꽃만 이제 땅 위로 올라와서 종자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런 야구란 애도 있었고, 그다음에 얘는 라플레시아인데 꽃이 엄청 크더라고요. 그 인도네시아의 무슨 섬에서 최대 큰 꽃으로 발견된데 이게 1.1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얘는 포도과 식물의 뿌리에 기생해서 영양분을 빨아먹고 줄기도 잎도 없이 꽃만 피우는 애예요. 그래서 영양분을 흡수하는 뿌리도 없고 이 기생 뿌리가 포도과 식물의 뿌리에 파고 들어가서 일종의 링거 튜브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제가 얘 막 동영상을 좀 찾아보니까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시체꽃이라고도 부르는데 7년 동안이나 자란다고 했던 것 같고 안에 이 덩어리 안에 얘가 약간 동물의 곤충의 사체 같은 모양으로 그 안에 있는 게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파리가 동물의 사체인 줄 알고 들어와서 아까 말했듯이 꽃가루를 묻혀서 이제 얘가 번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하고요. 얘는 뿌리도 잎도 없는 악마 실새삼인데 뿌리 없는 덩굴이란 뜻이라고 합니다. 얘는 광합성을 하지 않아서 엽록소가 없기 때문에 잎이 약간 황백색이고 그러니까 줄기가 그리고 줄기가 일종의 살아있는 것처럼 먹이를 찾아서 활기가 있는 식물의 줄기를 찾으면 거기에서 골라 감으면 이제 붙는데요. 그래서 추정하기로는 숙주 식물의 휘발 성분을 감지해서 얘가 어떤 식물이 이제 활기차나 안 차나 이제 이런 걸로 감지를 합니다. 그리고 숙주 식물을 찾으면 뿌리가 없어지고 덩굴에서 나온 기생 뿌리가 먹이의 몸에서 영양분을 빨아먹는다고 합니다. 제가 동영상 다시 볼게요.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화학전에서 이제 소나무 얘기 나오는데 타감작용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타감작용은 뭐냐면 그러니까 식물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방출이 되어서 다른 식물, 그러니까 주변에 있는 다른 식물의 발화를 방해하고 이걸 이제 타감작용이라고 하는데 거기에는 방해하는 것도 포함하고 또 이제 성장을 촉진하는 그것도 다 타감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서로 상호 관계를 맺어서 영향을 주는 거를 주고받는 걸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또 몰랐는데 포도나무나 적송 아래에 다른 식물이 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통 소풍이나 뭐 산에 어디 갔을 때 가장 돗자리 피고 할 수 있는 장소가 소나무 아래라고 그랬는데 보니까 이 사진을 보니까 이제 소나무 아래에는 뭐 다른 식물들이 키 작은 식물들이 같이 살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않더라고요. 이 사진을 보니까.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단독 승리는 허용되지 않는다. 식물계 힘이 균형은 어떻게 유지되는가 이 장에서는 양미역취가 나오는데 얘도 이제 타간 작용을 하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뿌리에서 어떤 화학물질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제 주변 식물의 성장과 발화를 방해해요. 근데 원래 얘가 고향이 북아메리카였대요. 그런데 이제 오래 살다 보니까 화학물질을 내보내더라도 걔를 방어하는 식물들이 있어서 보통은 한 1에서 1.2m 정도의 키로 양미역치가 이제 최대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도 발견됐다고 나오던데 일본의 경우에는 양미역치의 키가 한 2에서 3m 정도 된다는 거죠. 약간 원래 본국에서 살 때부터 키가 엄청 커졌잖아요. 그리고 그랬는데 최근에는 50cm 정도로 기세가 약해진 양미역치도 발견이 돼서 왜일까 이렇게 찾아보니까 원래는 이제 양미역치는 뭐 애래종이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양미역치의 화학물질 공격을 방어하는 식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대하게 성장을 했는데 너무 이제 독자적으로 혼자만 성장하다 보니까 그 화학물질이 공격 상대가 없어져서 자기의 성장을 방해하는 자기 중독 현상으로
얘가 이제 기세가 약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있어가지고 동영상을 제가 식물이 뭐야? 이래서 그 유튜브를 또 그 과학 선생님, 중학교 과학 선생님, 고등학교 과학 선생님이 또 많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식물의 정의는 광합성. 그런데 기생생물은 광합성을 안 함, 세포벽, 다세포, 육상 뭐 이런 게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이런 생각도 되게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우리 숙제로 이렇게 올려드린 거에는 뭐 유튜브에 최초로 땅을 밟은 그 선태류, 이끼에 이제 어제 했던 그 친구들도 나오고, 식물의 성생활, 그 분인데요. 이끼류의 일생, 요런 거를 보면서 저는 그 식물이 자기의 그 포자를 날릴 때 순서가 처음에는 이제 그러니까 식물의 진화상 물에 묻혀서 이렇게 조금 처음 발 디뎠다가 그 다음에 풍매화 바람에 보냈다가 그 다음에 충매화 곤충한테 시켰다가 그 다음에 조매화 새가 이렇게 먹고 날랐다가 마지막에 인매화가 있더라고요. 기현쌤 발치면 사람이 밟고 지나갈 수도 있다. 그래서 많은 게 매개를 해준다 이런 부분이 재미가 있었는데, 특히 그 충매화를 하게 되면서 꽃이 피는 시기가 이렇게 다 나눠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같은 공간에서 그 꽃과 벌의 공생이라든지 그 매개자를, 그러니까 생식을 돕는 그 곤충들의 섭생이랑 이렇게 맞추게 되면서 한 공간에 많은 종이 시간에 걸쳐 가지고 그 공간을 살 수 있도록. 아까 그 토토로 쌤이 보여주신 이거 못 외웠어요. 요거를 뭐라고 하셨는데 위에 이거 뭐 안 하는 거. 그 나무 그림. 선생님 소리가. 토토로 쌤 소리가. 그 수강 간섭하는 거 네네네네네. 말씀하시죠? 크라운 네네. 샤이니스. 네. 네네. 나 영어로 썼는데 잘한 척 하느라고 무슨 뜻인지 모르면서. 근데 그렇게 간섭을 하는 게 공간적으로 점유를 안 하는 거지 않습니까? 같은 종이 아니면 다른 종이. 근데 그 충매화할 때 꽃이 시간적으로 점유를 안 하도록 해서 그 같은 공간에 시간적으로 다른 종이 살 수 있게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간섭이 안 일어나는 거니까 되게 이 시간과 공간의 식물이 분배를 되게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끼도 그랬지만 틈새를 찾아내는 능력, 그다음에 자기 영역을 확보하는 게 진짜 매우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재미있게 해봤고요. 과합성 모르겠습니다. 식물에는 물관부와 체관부가 있다고 합니다. 물관 물을 나르고, 체관 영양분을 손 선생님은 다 잘 아시면 손 선생님께서 설명을 해주셔도 선생님은 아시면서 그럼 제가 그냥 요 그대로인데요. 뿌리에서 그 뿌리로 물을 이렇게 가지고 오고, 그 다음에 낮 동안에 이렇게 이산화탄소를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니까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이 식물에서 받아들여가지고, 낮에 햇빛을 막 쬐면 그게 어떤 역할을 해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든대요. 그러면 산소는 다시 기공을 통해서 이렇게 보내는 작용을 하는데요. 이 전체가 광합성이고 낮에 일어나는 작용인 거죠. 그런데 이제 좀 뒤에 제가 발표하게 되고 기현쌤도 해주시게 되는 부분이겠지만, 이게 만약에 낮이 너무 세다 이러거나 낮이 뭐 거의 없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분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식물이 어떻게 자기 전략을 개발하느냐 요걸 가지고 진행되는 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아까 요거 식물의 정의랑 관련해 가지고 어디까지 식물이냐 할까 이거에 저번에 제가 막 이렇게 우리 같이 공부했었던 개통수이 또 다 까먹었는데 그거 다 찾아내가 다시 떠올려 보니까 이제 공통조상이 있었는데, 미토콘드리아 핵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부터 이제 식물과 동물이 크게는 나눠지고, 핵 없는 애들은 박테리아 상태로 이렇게 있고, 미토콘드리아의 핵을 가진 것 중에 엽록체를 가지게 되면 그 애들은 이제 전체를 식물로 부르는데, 엽록체를 가진 것 중에 이제 물관체관이 생기는 것들이 물이 지어지고, 그것이 없는 것이 녹조류 이렇게 되고, 물관체관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그러니까 무트로 더 많이 나간 거겠죠. 무트로
무트로 더 많이 나간 거가 되고, 그러면 이제 차례대로 이 마름의 단계, 그러니까 여기가 물로부터 벗어나는 단계인가 이렇게도 이번엔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되게 그 바다 생물들이 지상에 올라온 게 우주복 안 입고 화성 간 거랑 똑같다고 누가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야 정말 그렇겠다. 뭐 타는 듯한 거를 대단한 실험이 있었겠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요 양치 여기서부터 입 생기는 거니까요. 양치, 침엽 뭐 이렇게 가면서 이제 씨, 속씨, 겉씨 뭐 이렇게 이제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식물의 진화에 가장 중요한 거는 물로부터 벗어나는 전략을 너무 가지게 된 거다. 그리고 이 식물과 동물 사이에는 공통조상이 있기는 한데 식물에서 동물이 나왔다라고 말하기는 어렵고 동물 식물의 관계는 이 엽록체 요 단계에서부터 이제 분화된 거니까 요 둘 사이의 관계도 재밌게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이끼가 재밌었고 이끼 다음에 이제 양치류 고사리와 석탄 뭐 이렇게 이제 갈 텐데요. 고사리 양치 식물 요게 재밌었어요. 그 다음에 그리고 열대우림의 다툼 이래서 요 이게 안 되네요. 그러면 이제 이게 제가 찾아온 두 영상은 열대우림이 너무 식물들이 무성해가지고 서로 이렇게 아까 실새삼 요 애가 찾아가는 것처럼 모두가 달려들어가지고 자기 영역을 찾아가는 그런 영상이 있었고 정글에 나무가 쓰러지는 건 어제 이제 우리가 같이 읽었던 이끼가 이제 자리를 잡기까지 나무 하나 쓰러진 다음에 햇빛 쪼이고 막 이 여러 가지가 관계가 복잡하게 벌어지는 거를 보여준 것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그래서 이제 식물들이 조건에 맞춰서 살기를 되게 노력한다 이런 부분이고 여기서부터는 원래 2장에서 그 식물들이 어떻게 환경에서 전략적으로 생존하는지에 대한 싸우지 않고 생존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을 이제 세 가지의 어떤 전략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CSR이라는 전략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는 같은 저자인 이분이 전략과 잡초라는 책에 있는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토로쌤이 하셨었나? 어떤 식물 세계의 평화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이 친구들이 경쟁하지 않고 살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씀 하셨었는데요. 그 C 전략 같은 경우는 경쟁형이라고 해서 일반적인 나무를 얘기하는 것 같다고 저는 생각했고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 C 전략 같은 경우는 강자의 전략이라고 책에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S 전략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에 강한 친구들이 살아남는 그런 전략인데요. 그림에도 있지만 선인장. 이게 저는 조금 좀 신기했는데 이게 S랑 R이랑 약간 헷갈리더라고요. 그러니까 S 같은 경우는 그 식물한테 스트레스라는 거는 그 성장하기 불리한 환경을 얘기하는데 이런 그 불리한 환경에서 어떻게 강한 그 식물들은 싸울 여유가 없다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환경에서 경쟁할 만한 여유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가혹한 환경에서 살아내는 그 선인장 같은 혹은 뭐 빙설 혹은 고산식물 이런 것들이 그 S 전략을 취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R 전략을 취하고 있는 여기서 제가 이거 얘기 안 했는데 스트레스 죄송해요. 제가 요거를 이렇게 보여드리면 될 것 같아요. C형 같은 경우는 경쟁형이었고 근데 C형에서 재밌었던 게 강한 아이가 꼭 살아남는 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인상적이었고요. 그다음에 S형 말씀드린 S형 같은 경우는 스트레스 내성형이고 식물이 성장하기에 불리한 상황이 스트레스인데 스트레스 환경에서 강한 식물이라고 반드시 이길 수 없고 가혹한 환경을 거초로 삼는다. 이런 친구들이 S형이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R형 같은 경우는 교란 내성형이라고 얘기하는데요. 황무지에 사는 식물을 뜻한다고 하더라고요. 요게 그러니까 R형 같은 경우는 변화에 되게 강한 친구들인 거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잡초나 뭐 질경이, 뭐 별꽃 이런 친구들이 R형에 속한다고, R형 전략을 취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러니까 잡초는 정말 제가 잡초를 뽑다가 어깨가 나가서 아직도 좀 통증이 있는데 지긋지긋하다, 엄청 강하다 생각했는데 이 책에서는 경쟁에서 약한 식물이 잡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서 그것도 이제 재밌었고요. 제가 네, 저도 막 급히 찾아가지고 뭐 경쟁형은 이렇게, 그러니까 경쟁형이 주로 온대 우리나라 막 이런 데 있는 애고, 그 다음에 이 아까 스트레스를 막 견뎌야 되는 애 사막지대 아니면 뭐 극북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R형이 주로 잡초인가 봐요. 잡초. 이 뭐 얘 여기도 있네 저기도 있네 이런 애들이어가지고 R형이 그 교란형, 혼란형 이런 거고, 제가 이제 그 스트레스에 강한 애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앞부분인데요. 이것이 장미와 그게 다르지 않다. 그래서 옴대 하여튼 이게 가시가 원래는 잎이 말린 거다. 그리고 이렇게 좀 둥글면 이렇게 이제 좀 더 그 표면적을 잘 관리하면서 이 수분을 관리할 수 있다.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수분을 계속 이렇게 축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선인장 중에 키가 이렇게 작은 애도 왼쪽에 있지만 아주 큰 애들도 되게 많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올라가는 애들도 많다. 이런 것이 인상적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C4 식물이 주로 이렇게 그 고온에 있는 식물들이고요. 그래서 잘 견딜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네네. 그래서 그 다음에 C4 식물과 관련돼 가지고 이 건조한 기후에 적응한 식물을 건생식물이라고 하고, 큐티클층 아까 보신 것처럼, 그 다음에 광합성 중 탄소 고정 과정의 한 종류로 사막 등의 다육식물, 이렇게 해서 잎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름대로의 광합성 전략을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한 부분이었고요. 같이 그리고 말씀해 여기서 주신 이제 캠에 대해서 말씀하셨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C4 같은 경우는 그 기공 개폐를 최소화해서, 그러니까 들어올 때 이산화탄소가 들어올 때 농축해서 그 기공 개폐 그 횟수를 최소화하는 전략인 게 C4 그 식물이고요. 고성능 광합성 장치라고 이 책에서 나오고 있는 요 체제는 뭐냐면 기공 개폐를 최소화하더라도 어떤 식물에게는 아주 적은 양의 수분이 날아가는 것조차 치명적일 수 있기 때문에 그 흡기용 장치를 별도로 분리하는데, 낮과 밤으로 낮에는 기공을 닫고 이산화탄소를 공급해서 광합성을 한다면 야간에 그 기공을 열어서 이산화탄소를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그 선인장이 그런 전략을 취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앞에서 CSR 전략을 이야기했었는데요. 그 S 전략인, 그러니까 스트레스 내성형인 그 식물들에서 지금 그 선인장을 계속 이어가 보면, 보통 우리는 그 식물들이 눈에 보이는 성장을 보통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데, 줄기나 잎의 성장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의 성장하면서 건조한 환경과 싸워가는데요. 저 요거 좀 되게 신기했는데, 물이 풍부하면 뿌리가 의외로 성장하지 않는다. 그게 이제 수간 식물을 이야기했던 것 같고요. 물을 쉽게 흡수해서 뿌리를 뻗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부분에서 육아에 대한 생각 되게 많이 있어요. 뭐 나중에 얘기를 애들한테 너무 많이 뭔가를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물이 부족했을 때는 그 물을 찾아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면서 뿌리털이 발달하는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게 이제 선생님이 보여주신 선인장도 해당하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잡초 요거는 좀 뒤에 가서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역시 같은 전략인 텍사라는 식물이 있는데, 이 텍사라는 식물은 잡초과이고
뭐 질경이 택사, 물택사 뭐 이렇게 있대요. 근데 이 식물은 그 물이 풍부한 논에서 자라는데 논에서 이제 물을 빼서 땅이 마르고 막 땅이 쪽쪽 갈라졌을 때 이때 땅 속에 있는 덩이줄기를 막 튼튼하게 함으로써 증식을 하는데 이 덩이줄기라는 것이 토란이나 감자처럼 이 땅 속의 줄기 같은 그런 기관을 이야기한다고 해요. 그래서 건조한 환경에서 줄기와 잎을 늘리는 게 아니라 땅 속에 그 덩이 줄기의 영향을 축적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제 이걸 찾으면서 어떤 사람이 저는 이제 잡초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떤 인터넷에 이 택사를 유기농 재배하면서 뭐 그 생산에 대해서 이제 뭐 글을 쓴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걸 왜 생산하는데 약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기하다 했는데 그 다음에 또 찾아보니까 잡초는 원래 약재를 엄청 많이 사용하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그런 거구나 라고 생각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그 마지막 알 전략인데요. 그 잡초가 저는 이번 그 챕터에서 제일 재미가 있었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경쟁에 아주 약한 잡초다. 사람들에게 이제 밟히는 그런 곳에 잡초가 자란다. 이런 역경 속에서 그 잡초가 자란다. 그래서 잡초의 생존 본능이 그 뽑힘에 대비해서 무수한 씨를 준비하는데 이것도 너무 재밌어서 종자 은행을 갖고 있다. 일반적으로 식물은 그 햇빛이 있으면 싹을 틔우지 못하는데 잡초는 햇빛을 쬐야만 싹트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 잡초를 뽑으면 땅이 이제 뒤집히고 종자가 땅 위로 이렇게 나와서 완전 이게 절호의 찬스다. 그래서 뽑으면 더 잘한다, 더 잘 자라는 거라는 걸 되게 그리고 정말 그 씨앗의 수가 되게 많다고 그러니까 뭐 1평 그러니까 가로 세로 한 평 되는 그 공간에 정말 많은 그 잡초의 씨앗이 존재한다. 뭐 이런 것도 어디서 보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이 잡초과 중에서 질경이와 별꽃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질경이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얘네들이 어떻게 이제 그 번식 생존을 유지하냐면 그 질경이 같은 경우는 비에 젖으면 씨에서 점액성 물질이 나와서 이제 끈적해지니까 사람의 발이나 뭐 자동차 타이어 등에 묻어서 씨가 옮겨지고 이 별꽃 같은 경우는 여기 옆에 그림에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그 별꽃 같은 경우는 여기 돌기가 있어갖고 이 돌기가 신발 바닥에 흙이랑 이렇게 같이 붙어서 옮겨진다고 이렇게 얘기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잡초들이 뭐 이렇게 풀 베고 밭경작으로 뭐 하면서 막 서로 찢어주고 어쩌고 해도 결국에 잡초가 엄청 생존 본능이 이렇게 흩어진 줄기랑 뿌리 줄기 마디에서 다시 또 뿌리를 내서 또 재생하기도 한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제가 네이버 검색창에 인문공간 세종을 검색하세요.